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가 치매에 걸렸다며 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사업체와 그동안 모은 수십억 원의 예금을 빼돌리기 위해서였죠. 그들의 눈빛에서 탐욕을 보았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어리석게까지 나올 줄이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김민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줍니다. 제 이름은 김민서입니다. 올해 벌써 4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잘 키우기만 하면 이 생에 더 이상 후회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저 준다고 해서 반드시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저는 사설연구소에서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하고 조금은 지루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니 박순자 시어머니였습니다. 익숙한 전화였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마디 안부를 주고받은 뒤 어머니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인형은 마음에 들어? 우리 수아가 좋아하니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감이 가득 차 있었지만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오늘 민준이가 놀러 와서요. 너무 좋아해서 가져갔어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터져나왔습니다. 큰일 났어. 당장 찾아와. 김민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비명에 가까운 그 외침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고 이내 화면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지난 주말 오후의 풍경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 강남의 저희 아파트는 그날 유난히 햇살이 좋았습니다. 거실의 대리석 바닥은 누가 닦아놓은 듯 반짝거렸고 창문으로 쏟아지는 빛은 바닥에 네모난 조각들을 만들며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오븐에서 막 꺼낸 닭고기 구이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돌았고 거기에 5살 딸 수아의 귤주스 냄새와 우유 향이 섞여 달콤한 온기를 더했습니다. 남편 이지훈 씨는 거실 카페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수아와 함께 나무 블록으로 공주님 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겨우 5살, 예쁜 머리핀 하나에도 온종일 행복해하는 나이였습니다. 병을 앓는 아이 때문에 힘들 때도 많았지만 저는 두 부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비록 수아가 아프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 이 정도면 괜찮아. 그 평화로운 순간은 박순자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깨졌습니다. 어머니는 화려한 포장지로 쌓인 마치 결혼 선물처럼 정성스럽게 리본까지 묶인 선물 상자를 들고 오셨습니다. 현관에서 슬리퍼를 갈아 신으시며 웃으셨습니다. 너무나도 환한 웃음, 오래 보니 어딘가 가식적인 진짜 같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다들 뭘 하고 있니? 어머니는 꿀바른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이지훈 씨는 황급히 일어나 선물 상자를 받아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신다고 미리 말씀 좀 하시지. 또 이런 걸 뭘 사오셨어요?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손녀 줄 선물이지. 그럼 누구 주겠니? 그리고는 곧장 수아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선물 상자를 카페트 위에 내려놓는 모습이 마치 아주 귀한 것을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야, 이리 와 보렴. 할머니가 아주 예쁜 걸 가져왔어. 열어봐. 수아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작은 손으로 리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고 수아의 리본을 푸는 것을 도왔습니다. 솔직히 어떤 엄마든 아이가 선물에 설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풀어지기 마련입니다. 선물 상자가 열리자 저는 태엽이 감겨있는 발레리나 인형을 보았습니다. 인형은 발레를 추는 것처럼 치마를 활짝 펼치고 있었고 백자처럼 하얀 얼굴에는 고정된 미소가, 투명한 푸른 눈에는 물기 어린 듯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태엽이 감겨있는 받침대는 비정상적으로 무거웠고 만져보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받침대 밑에 태엽을 돌렸습니다. 맑고 날카로운 멜로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는 장난감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매끄럽고 저렴하지 않고 탁하지 않고 박자가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계측기로 측정된 듯한 정교한 멜로디였습니다. 어때? 할머니가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야. 어머니는 수아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집중되어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 푹 잘 수 있고 보채지도 않아. 엄마가 손녀를 얼마나 아끼는데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이거 비싸지 않아요. 비싸도 아깝지 않아. 우리 수아가 아픈 아이인데 할머니가 더 신경 써야지. 어머니는 손을 저었지만 시선은 수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수아의 병은 저희 집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아는 희귀간질을 앓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번쩍이는 불빛이나 시끄러운 소리를 모두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떤 음파주파수는 발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먼 이야기 같았지만 저희 가족은 지난 4년 동안 그 현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의 병원비, 검사비, 교통비. 아무리 모아도 수아가 입원할 때마다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어머니는 어떠셨을까요? 어머니는 수아의 병 때문에 이지훈 씨의 미래가 망칠까 걱정이라며 그런 아이는 왜 낳아서 집안을 힘들게 하냐는 칼날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지훈 씨에게 제 앞에서 직접 나는 내 아들이 아까워. 미래가 있는 아이인데 저 아이 병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 와서 특별히 주문 제작했다는 인형을 가져와 잠을 잘 재운다고 하니 저는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설연구소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저는 작은 디테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인형을 들어 올리며 구경하는 척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온통 의문부호뿐이었습니다. 왜 받침대가 이렇게 무거울까? 왜 이렇게 재질이 차갑지? 왜 소리가 기이할 정도로 맑을까? 수아는 인형을 꼭 껴안고 차가운 백자 얼굴에 뺨을 비비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수아가 좋아하면 됐지. 어머니는 웃으며 저에게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들려줘봐. 천사처럼 잠들 거야. 그날 저녁, 박순자 어머니는 저녁 식사까지 저희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것 또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아에게 음식을 떠주며 할머니가 사랑해,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지난 몇 년간 차갑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수아가 인형 태엽을 감아 음악이 울려 퍼질 때마다 어머니의 눈은 인형을 빠르고 은밀하게 흘긋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어머니는 수아의 방에 들러 잠든 수아와 그 아이 베개 옆에 놓인 인형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의 어머니 표정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만족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두 다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고 수아의 방을 들락거렸습니다. 침대 머리맡 스탠드 위에 꼼짝 않고 서 있는 인형의 백자 미소는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형을 치우고 싶었지만 수아는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인형에 손을 대려 하면 수아는 깜짝 놀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고 졸린 눈으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아는 희귀간질을 앓고 있기에 특정 음파주파수가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인형, 그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알 수 없는 눈빛이 거대한 두려움으로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형님, 이준호 씨네 가족이 점심 식사를 하러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준호 형부와 최유진 언니, 그리고 박순자 시어머니의 장손인 6살 민준이도 함께였습니다. 민준이는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이였습니다. 악동처럼 장난을 쳐도 다들 사내 아이가 뭐 그렇지 하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아의 방에서 인형을 살며시 안고 나와 찬장 가장 높은 칸에 숨겨두었습니다. 수아는 인형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새로 산 조립 블록 세트를 꺼내 수아를 달래야 했습니다. 인형 친구는 피곤해서 잠시 쉬는 중이야. 오후에 놀러 나올 거야. 저는 수아에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인형이 단순한 장난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쯤 준호 형부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민준이는 폭풍처럼 달려들어와 쿠션들을 흩뿌려 놓았습니다. 수아가 가지고 놀던 조립 블록을 보고는 시큰둥하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제 노래 나오던 인형은 어디 있어요? 그거 가지고 놀 거예요. 유진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낯선 걸 보면 참 좋아해요. 민서 씨, 잠깐 놀게 해주고 수아에게 돌려줘요. 지훈 씨도 유진 언니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응, 그냥 장난감 하나인데 뭐 민준이가 좋아하면 잠깐 놀게 해줘. 저는 지훈 씨를 보았습니다. 지훈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진 언니를 보았습니다. 유진 언니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가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삼거리로 밀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등골이 오싹한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저 인형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이건 그 위험성을 알아낼 기회였다. 만약 저게 수아에게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면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저것이 건강한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시어머니가 가져온 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인형은 높은 선반 위에 있어? 민준아, 내가 직접 가져가되 조심해. 떨어뜨리지 말고. 가족 모두가 제가 한판 졌다는 듯 안도했습니다. 민준이는 신이 나서 의자를 끌어당겨 올라가 인형을 꺼내왔습니다. 멜로디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더 이상 아름답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귀를 베는 듯 했습니다. 점심 내내 민준이는 인형을 껴안고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수아가 인형을 다시 가지려 하자 민준이는 수아를 밀쳐냈고 수아는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아를 부축해 안았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아를 꼭 안아주며 입으로는 달랬고 눈은 그 인형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무언가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가족의 민낯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갑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존재는 제가 이 여정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갈 가장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준호 형분의 가족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민준이는 인형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바닥에 드러누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인형을 마치 보물처럼 꼭 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유진 언니는 민준이를 달랬습니다. 아이고, 며칠만 빌려줬다가 돌려주자. 지훈 씨도 또다시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응, 수아에게 다른 걸 사주면 되지. 저는 그 말을 듣는 것조차 지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저 인형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수아는 한 고비를 넘긴 셈이고 이제 이민주는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 8시 정각,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심장은 그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상통화를 걸어오셨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은 평소처럼 화색이 돌았고 피부는 탱탱했으며 입술은 붉은 립스틱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민서야, 저녁 먹었니? 수아는 잠들었니? 어머니는 상냥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네, 저녁 먹었어요. 수아는 지금 책 읽고 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박자 쉬더니 제가 기다리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인형은 수아가 마음에 들어하니? 잠은 잘 자고 저는 화면을 똑바로 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 민준이가 놀러 와서요. 너무 좋아해서 가져갔어요.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에 떠있던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이 크게 뜨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쁘고 거친 숨을 들이쉬는 소리를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가져갔다고? 어머니는 이새로 기어 나오는 듯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네, 민준이요. 저는 여전히 침착하게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안 돼. 당장 찾아와. 김민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욕설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극심한 공황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선물을 한 사람이 평범하게 반응했다면 선물을 빼앗긴 것을 아쉬워했겠지만 어머니는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곧 재앙이 닥칠 것처럼 말입니다. 화면이 뚝 꺼졌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뚝 끊으셨습니다. 저는 숨을 쉬기도 전에 다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진 언니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유진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준호 형부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이 완전히 쉬어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서 씨, 지훈 씨, 당장 병원으로 와줘요. 민준이가 경련을 일으켰어요. 저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 귀는 웅웅거렸고 머릿속에는 오직 한 장면만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내가 그 인형을 민준이에게 주지 않았다면 지금 저 침대에 누워있는 건 내 딸 이수아였을 것이다.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 앉아 아무것도 모른 채 무심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달려가 그의 손에 들린 리모컨을 빼앗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요. 지훈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가 수년 동안 지키려 했던 이 집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어떻게 차에 탔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수석에 앉았을 때 두 손이 너무 떨려 안전벨트조차 제대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는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운전했지만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턱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아무도 말없이 침묵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아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경련하는 수아, 눈은 위로 뒤집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고 수많은 주삿바늘과 관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 그 이미지는 지난 몇 년간 저를 짓눌러 왔고 익숙해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바늘처럼 다시 찔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곳에 누워있는 아이가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응급실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하얀 조명은 눈부셨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났습니다. 준호 형부와 유진 언니는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 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흐느껴 울고 있었고 준호 형부는 벽에 기대어 서서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준호 형부는 달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응급처치 중이야. 계속해서 발작을 멈추지 않아. 민서 씨, 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유리문 너머로 몇몇 의사 선생님들이 작은 침대 주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가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작았지만 팔다리는 격렬하게 경련했고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귀에는 마치 오랫동안 강하게 눌린 듯한 두 개의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밖으로 나와 마스크를 벗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가족 중에 비정상적인 음향, 빛 발생 장치나 전자 장난감에 아이를 노출시킨 적이 있습니까? 송신기 같은 장치요. 유진 언니는 고개를 들고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네. 그저 음악 나오는 인형이요. 시어머니가 수아에게 사주셨는데 민준이가 너무 좋아해서 가져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인형은 어디 있습니까? 준호 형부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게 종일 안고 있었어요. 저녁 먹고 나서 갑자기 쓰러졌고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인형, 평범한 장난감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 신경을 자극하는 특정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것 같아요. 수아는 희귀간질을 앓고 있고 의사 선생님이 그런 소리를 피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이런 걸 주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지훈 씨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그런 물건을 주신 게 고의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웃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고의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수아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아주 잘 알고 계셨다는 건 확신해요. 아무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 뒤 민준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경련은 일시적으로 진정되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뇌가 장기간 과도하게 자극받았기 때문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진 언니는 그 말을 듣고는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유진 언니를 붙잡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박순자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으며 평소처럼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그분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이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민준이가 입원한 거야?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유진 언니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어머니의 옷소매를 잡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민준이에게 어떤 인형을 주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어머니는 손을 뿌리치고 시선을 빠르게 돌리며 말했습니다. 장난감이 뭐가 위험하다고? 그저 민준이가 너무 개구쟁이라서 그래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수아가 희귀간질을 앓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특정 음파가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요. 그런데도 그런 물건을 가져오셨어요. 만약 오늘 저 침대에 누워있는 게 이수아였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겠어요? 어머니는 부인할 수 있나요? 복도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훈 씨는 제 뒤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준호 형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존경이 아닌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순자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은 떨렸고 립스틱이 입가에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쓰러지기 직전의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머니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시험해보고 싶었어. 정말 위험한지 안 한지? 설마 내 손주가.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분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침묵만이 복도에 감돌았습니다. 지훈 씨는 어머니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딱 한 가지만 물을게요. 만약 오늘 저기에 누워있는 게 수아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질문에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가족은 병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잠결에 미미하게 몸을 움찔거렸고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유진 언니는 침대 옆에 앉아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었고 준호 형부는 복도에 앉아 담배를 연신 피워댔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아에게 퍼부었던 날카로운 말들, 수아를 향한 차가운 눈빛들, 그리고 그 특별 주문 기념.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결론은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장기간의 음향 자극으로 인한 신경 손상 징후를 보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진 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병실에 누워있는 손주를 멍하니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모두 내 잘못이야. 나는 그저 지훈이만 생각했어.
그 아이가 우리 집을 끌어내릴까 봐 두려웠어. 어리석었어. 결과를 생각 못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민준이는 퇴원했지만 저희 가족의 모든 것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 형부는 유진 언니와 민준이를 데리고 처가로 돌아갔습니다. 지훈 씨는 어머니를 시골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우리 부부의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아무 반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며칠 만에 눈에 띄게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수아를 데리고 다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가족들이 조기에 발견했어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아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수아는 제 품에 뺨을 비비며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나를 미워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수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습니다. 누구도 우리 수아를 미워할 권리는 없어. 수아는 엄마의 보물이야. 저희 집은 이전과는 아주 다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큰 싸움도, 비명소리도, 거친 말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사람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마치 지진을 겪은 집처럼 벽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곳곳에 금이가 있었고 살짝만 건드려도 다시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침묵이었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학교에 잘 다녔고 해맑게 웃었으며 익숙한 어린 목소리로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아가 이전보다 저를 더 많이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시야에서 사라지면 수아는 작은 목소리로 전마하고 불렀고 그 소리는 제 심장을 다시 한번 움켜쥐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수아는 제 옆에 누워 잠들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날 밤에는 잠결에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등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수아를 품에 안고 한참을 달래야 겨우 숨을 고르며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 작은 공포들은 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마치 위험의 경계에 서 있었던 아이의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수아를 따라다녔습니다. 지훈 씨도 변했습니다. 그는 말이 없어졌지만 아이를 볼 때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그가 베란다에 홀로 앉아 연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잿더리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친어머니에 대한 아픔, 그리고 자식을 거의 지켜내지 못할 뻔했다는 아픔. 일주일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낮에 제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어머니라는 이름을 보고 제 손은 멈칫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심장은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어머니는 몇 초 동안 침묵하셨다가 비로소 입을 여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더 이상 익숙한 날카로움은 없었습니다. 민서야, 할머니가 수아를 보고 싶구나. 잠깐이라도.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 저는 거실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는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집중하고 있었고 지금 이 전화가 오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지훈 씨에게 물어볼게요. 어머니, 그날 오후 지훈 씨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전화를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라고 해. 하지만 마당에만 계시고 내가 옆에 있을 거야. 어머니가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떤 선물도, 화려한 가방도, 진한 화장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낮게 묶었으며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대문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마치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집안을 바라보며 멈칫했습니다. 수아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제 손을 꼭 잡았고 예전처럼 달려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러 오신 거야? 괜찮아.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 서서 두 손을 깍지 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손녀를 보자마자 그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가 다시 멈칫했습니다. 수아야,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아는 제게 바싹 붙었지만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더 이상 인형 주지 마세요. 그 가벼운 말 한마디가 어머니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지훈 씨는 고개를 돌려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어머니를 부축하지도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고통은 스스로 그 안에 서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가족의 민낯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갑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존재는 제가 이 여정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갈 가장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더 이상 저희 부부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셨고 가끔 수아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왔지만 몇 마디만 주고받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막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적당한 거리에서 유지되어 누구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편 준호 형분의 가족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정기적으로 재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진 언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유진 언니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언니를 한 번도 탓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언니 또한 비극에 휘말린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달쯤 뒤였을까요? 저는 아주 작은 징후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아마도 무시했을 만한 아주 미세한 변화들이었습니다. 수아는 전화벨 소리에 아주 작게 울리는 소리에도 종종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저녁 식사 중에 숟가락이 그릇에 살짝 부딪히는 소리에도 아이가 움찔하며 귀를 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반사적인 행동들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아가 발작을 일으키기 직전의 단계와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정보다 일찍 수아를 데리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진료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수아의 일상생활, 환경, 최근 변화에 대해 아주 자세히 물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이 괜찮고 전자장난감이나 이상한 소리에도 노출된 적이 없다고 말하자 선생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심장을 쿵 떨어뜨리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가족 중에 아이를 극히 미세하지만 장기간 전파 발생 장치에 노출시킨 적은 없습니까?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인형, 어머니의 눈빛,
그리고 날카로운 음악 소리가 마치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검은 그림자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의 뇌가 이전에 강한 자극을 받은 후 잔여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완전히 회복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가족분들이 특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지훈 씨가 잠든 후 저는 몰래 수아의 옛 진료 기록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검사 결과들, 제가 기록해 두었던 메모들. 수년간 연구소에서 일했기에 저는 감정보다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애써 피하고 싶었던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형 이야기는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대담한 생각이 점차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진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언니는 민준이의 상태에 대한 제 질문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지친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해. 밤에는 자주 놀라고 잠도 잘 못 자. 의사 선생님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셨어.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언니, 그 인형 아직 가지고 있어요. 유진 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그날 밤 준호 씨가 바로 버렸어요. 그런데 버리기 전에 준호 씨가 뜯어봤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아주 이상한 회로 기판이요. 일반 장난감 같지 않았어요. 준호 씨가 전자공학을 전공했었는데 송신기 같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의심으로 끝난다면 제 아이를 포함한 다른 아이들이 가족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실험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휴가를 내고 전자장비 검증 분야에서 일하는 옛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민서 씨 말대로라면 그런 장치는 유통되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불법 실험과 관련될 수도 있어요.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이틀 뒤 친구에게서 짧은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 씨, 조심해야 해요. 누군가 아이들의 신경 반응을 실험할 목적으로 이런 종류의 장치를 해외에서 장난감으로 위장해 주문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의 눈빛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훈 씨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지훈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하는 거야. 저는 그렇다고도 잔이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고 의심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고향에 가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지훈 씨 어머니의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집은 싸늘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셨고 수아를 본 어머니의 눈빛에는 확연한 공황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애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형부가 버리기 전에 찍어둔 회로 기판 사진 사본을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어머니는 그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분은 부인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한 글자씩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사람들이 아이가 깊이 잠들고 뇌 발달을 자극한다고 해서 그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어. 저는 제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제 딸 이수아를 선택했어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두려웠어. 그 아이가 약하고 지훈이를 끌어내릴까 봐 두려웠어. 이수아가 정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었어. 지훈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이가 그렇게 이성을 잃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두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제 딸의 생명을 걸었어요. 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더 이상 연민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움만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수아는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저는 수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혈육이라 할지라도 제 딸을 자신들의 이기심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일주일 뒤 저는 담당 기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저는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침묵한다면 결코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어떤 경계는 일단 넘어서면 미안하다는 두 마디 말로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잠든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수아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 딸을 지킬 것이라고. 담당 기관과 협력하기로 동의한 날부터 저희 가족의 삶은 다른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시끄럽거나 극적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현악기처럼 팽팽했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저는 마치 바람이 스며드는 방으로 들어서는 기분이었습니다.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언제쯤 이 한기가 뼈에 사무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변화를 느낀 것은 제가 아니라 수아였습니다. 수아는 갑자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제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채소를 사러 잠깐 문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수아는 집 한가운데 서서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지 마세요. 저는 무릎을 꿇고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수아의 익숙한 머리카락 냄새가 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어디 안 가?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진술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저는 이 이야기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기관은 매우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어머니가 인형을 주던 시점, 어머니의 반응, 수아와 민준이의 증상 등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중간에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어야만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수아가 발작하던 그날의 이미지가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훈 씨는 그 모든 조사 과정 내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제가 말을 잇지 못할 때마다 그의 손은 조용히 제 등에 얹혔습니다. 말 없는 지지였습니다. 저는 그에게도 이 일이 저 못지않게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쪽에는 아내와 자녀, 다른 한쪽에는 친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선택했고 그 선택에 저는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저희가 시골집으로 가서 대질 신문을 한 날 이후로 어머니는 전화도 문자 메시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그림자처럼 저희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가끔 지훈 씨는 이웃들로부터 어머니가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식사도 불규칙하며 어떤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멍하니 마루에 앉아 계신다는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지훈 씨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도 제 엄마니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이해했지만 사랑이 눈 감고 모든 것을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수아를 유치원에서 데려와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유진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는 많이 야위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으며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언니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민서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몇 초간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아는 유진 언니를 보자 제 등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수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살며시 안심시켰습니다. 유진 언니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비비 꼬았습니다. 미안해요.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형 때문만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수아가 아픈 게 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말은 아주 가볍게 떨어졌지만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언니를 보았습니다. 화나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언니가 말을 계속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만약 그날 민서 씨가 경계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수아가 그 일을 겪었더라면, 언니는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마 생각할 수도 없어요.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를 탓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의 병을 차별의 구실로 삼지 않으시길 바라요. 유진 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정말 알겠어요. 유진 언니가 돌아간 후 수아는 고개를 들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유진 이모가 나 때문에 울었어요. 저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모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깨달아서 운 거야. 수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장난감으로 위장된 장비와 관련된 사건이 수사 확대될 것이라는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는 사건 파일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으며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모든 일이 이미 가족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드문드문한 밤거리를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수사 결과가 저희의 의심을 확정한다면 어머니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자 관계의 완전한 파탄을 의미할 것입니다. 지훈 씨가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만약 오늘 제가 침묵했다면 내일 또 다른 아이가 다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죄책감을 안고 살 수 없어요. 지훈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 일주일 뒤 어머니는 자발적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민서야, 내가 감히 마주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 나는 내가 멈춰달라고 애원하지 않아. 그저 지훈이가 중간에서 힘들어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일을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선택하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이에게 진실을 외면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너무 늦었지. 전화는 침묵 속에 끝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 씨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잠든 수아 옆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수면등 불빛 아래 수아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눈이 붉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과가 어떻든 이 가족의 금이 간 곳은 예전처럼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아문다고 해도 더 이상 옳지 않습니다. 주말, 저는 수아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수아는 뛰어놀며 즐겁게 웃었고 머리카락은 햇살 아래서 흩날렸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 수아는 어른들의 세상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제가 옳았다고 되뇌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입원 이후 저희 가족의 모든 것은 다른 평면 위에 놓인 듯 했습니다. 과거로부터 도망치지도 매일 과거에 발목 잡히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 법입니다. 어떤 결과는 한 번 뿌려지면 원치 않아도 다른 시점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조용히 다시 솟아오릅니다. 어느 주 초 오후,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유진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학이 넘어 언니의 목소리는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물어본 후에야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민서 씨, 민준이가 다시 입원했어요. 제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언니? 의사 선생님이 외상 후 신경계 이상 징후라고 하셨어요. 당장 심각하진 않지만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앞으로 학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놀랍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훈 씨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옆 테이블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고 어른들의 대화에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지훈 씨는 수아를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형님은 아마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정말 그러했습니다. 이틀 뒤 준호 형부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한때 키 크고 건장했던 남자는 이제 수척하고 어깨가 돌덩이라도 얹힌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민서야, 그는 목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저는 위로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준호 형부는 민준이가 아프기 시작한 날부터 자신과 유진 언니가 현악기처럼 팽팽하게 긴장한 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진 언니는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밤에 깜짝 놀라거나 비명을 지를 때마다 유진 언니는 아이보다 더 공황 상태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래를 생각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민준이가 왜 자신이 이랬는지 물어보면 어쩌지 하고 두렵다. 저는 준호 형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형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어른들의 두려움이 아이의 어린 시절을 짓누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돌아가기 전
준호 형부는 문 밖에서 수아가 놀고 있는 방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수아는 참 다행이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급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아를 일찍 재웠습니다. 수아는 제 가슴에 얼굴을 비비며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 한숨 많이 쉬네. 저는 미소 지으며 수아의 머리카락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수아가 슬프지 않도록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 수아는 하고 작게 대답하고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를 향한 그 절대적인 신뢰는 제 삶에서 가장 큰 힘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압박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지훈 씨에게가 아니라 저에게 직접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휴대폰에 뜬 번호를 보고 저는 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서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입원했다고 들었다.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셨다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기력이 다한 노인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쁘게 끊어지는 숨소리였습니다. 내 잘못이야. 전부 내 잘못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과는 너무 늦게 도착하여 듣는 사람은 그저 듣고 있을 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저 나중에 내가 더 이상 정신이 막지 않을 때 수아에게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말아줘. 그 말은 제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셨어요. 그리고 저는 제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수화기 너머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아락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저 아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 전화는 침묵 속에 끝이 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험난한 길을 걸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수아에게 아주 작은, 아주 일상적인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싫을 때는 싫어요 라고 말하는 법, 무서울 때는 어른에게 말하는 법, 자신의 감정을 믿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고 오직 냉철함을 심어주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수아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언젠가 말했습니다. 당신, 전과는 많이 달라졌어.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가 되면 누구나 변하는 법이죠. 어느 날 오후 제가 수아를 유치원에서 데려왔을 때 수아는 달려와 자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친구가 내 물건 가져갔을 때 싫다고 말했더니 칭찬해줬어요. 저는 멈칫했다가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잘했어. 그 순간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딸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아의 관찰 일지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수아가 싫다고 말할 줄 안다. 겨우 4글자였지만 저에게는 아주 긴 발걸음이었습니다. 준호 형분의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속죄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상처의 고리는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잘못은 법이 해결할 것이고 어떤 고통은 시간이 치유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친족의 위험 사이에서 서 있는 부모의 책임 말입니다. 그날 밤 수아가 깊이 잠든 후
저는 창가에 서서 가로등 불빛이 벽에 비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가 돌아올까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똑바로 직시하고 제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제 아이를 가로막고 서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늦게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의 나무들은 서서히 잎을 떨구기 시작했고 노랗게 변한 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제가 매일 아침 수아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익숙한 길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작은 것들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걸으면서도 걱정하고 웃으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삶에는 더 이상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모든 상처가 아물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그 흉터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건드리지 않고 깊게 파고들지 않고 애써 감추려 하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수아는 초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더 자신감이 생겼고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발표를 자주 했으며 집에 와서는 친구들 이야기를 제잘거렸습니다. 어떤 날은 오늘 민수 친구가 울었는데 내가 휴지 주고 힘내라고 말해주고는 너무 피곤해서 다른 데로 갔어 라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울컥했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가르칠 필요 없이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훈 씨는 살짝 웃었습니다. 당신 닮았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더 일찍 되고 싶었던 모습과 닮았어요. 지훈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고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약속 같았습니다. 준호 형분의 가족은 여전히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과외를 받아야 했고 가끔은 약한 두통이 재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더 이상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유진 언니는 언젠가 민준이가 자신을 안고 나는 괜찮아요. 엄마는 무서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상처를 받아도 어른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제때 멈출 줄만 안다면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희 가족의 일상생활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지훈 씨에게 수아에게 줄 얇은 책을 부탁하셨습니다. 장난감도 오해를 살 만한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책을 훑어보고 수아에게 건넸습니다. 수아는 책을 받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해 연말 오후, 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수아가 부엌으로 달려와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커서 엄마처럼 엄마가 되면 나도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뒤돌아보며 살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묻는 거야? 엄마는 싫어요라고 말할 줄 알잖아요. 수아는 매우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필요할 때 싫어요라고 말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수아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되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자기 자식을 지키는 일은 결코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아이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수아가 잠든 후 저는 옛 일기장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공황 상태로 가득했던 처음의 페이지들, 숫자들과 증상들,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두려움들이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글자들이 점점 드물어지고 짧아지며 더 침착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아이는 안전하게 자라고 가족은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이 일기장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위험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제가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로 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택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수아는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렸고 지훈 씨는 듣다가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갑자기 제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지 않아서 평화로웠고 이기적이라고 평가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아서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바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화로웠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큰 싸움 때문에 산산조각 나지만 어떤 가족들은 사랑이라는 두 글자 속에 감춰진 작은 결정들 때문에 거의 무너져 내립니다. 만약 그날 제가 침묵했다면, 만약 제가 눈 감고 넘어갔다면, 만약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화목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오늘 제 딸은 그렇게 순수하게 웃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평생 속죄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원했고 얻어낸 것은 제 아이를 보호할 권리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명분으로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엄마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희생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서서 불 켜진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시원했고 차갑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도전들, 또 다른 어려운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간의 관계와 자녀의 안전 사이에는 회색 지대가 없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 어머니는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여운은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아의 이야기 또는 한때 무너져 내릴 뻔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사랑, 의무라는 이름의 구속 속에서 살아가는 아버지들, 어머니들,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 거야.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한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눈 감고 모든 것을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화목을 지키는 것이 결코 아이들의 안전과 맞바꿔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잘못은 사과로 덮을 수 있고 어떤 상처는 시간이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계는 일단 넘어서면 부모는 반드시 나서서 간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 대가가 고독이든 오해든 가슴 아픔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누구를 탓하거나 원한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이들은 어른들의 잘못된 결정 앞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냉철하지 못하고 용기 있게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침묵이 바로 상처에 동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삶에는 때때로 친어머니와 자녀 사이, 가족의 정과 안전의 경계 사이,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가와 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이에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단순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만족 없이 살 수 있지만 당신의 아이는 안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라면 당신의 직감을 믿는 법을 배우세요. 만약 당신이 자녀라면 부모의 어떤 결정은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 있다면 경계를 지키는 것이 불효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혹시 자신의 모습, 가족의 모습이 보인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처럼 일상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누군가를 제때 일깨울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쩌면 오늘 이 하나의 이야기가 세상 어딘가에 있는 한 아이를 제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 김민서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그녀의 입장이라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늘 소중히 읽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분명 감동할 것이라 믿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미스터리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가족의 민낯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